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오늘 주식시장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서 다시 촉발된 AI 투자 거품 우려로 미국 기술주들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꽤 나왔는데요. 이 여파로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특히 AI 열기로 올해 세계 증시 중에 가장 큰 상승폭 보인 코스피가 급락하는 모습 보였죠. 장중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가 장후반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결국 2.85% 떨어진 4,004.42에 4,000선 지키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추세적 하락장은 아니라는 판단에 좀 무게가 쏠리네요. 코스닥 지수도 900선 간신히 지키면서 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겼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외국인은 이번 주만 5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 쏟아냈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 11원 급등한 1,449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8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청하의 롤러코스터 띄워드렸습니다. 김지현님께서 오늘 증시를 표현하는데 딱인 선곡이네요. 저희 신랑도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 오늘 저녁 맛있는 김치찜 해놓고 기다리려고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순자님께서도 오늘 생일인데 주식창이 슬픈 선물을 주네요 라고 하셨어요. 이순자님 생신이시군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고 좌절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절망을 느끼신 분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많이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 경제의 움직임을 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경제적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함께 하시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는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 만나는 시간 방과 후 북카페, 그리고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한 학생이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미국의 한 기술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보다 한 단계 낮은 4개월짜리 펠로우십으로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이 회사는 미국 최대의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입니다. 국방부나 CIA 같은 정부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민간 기업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죠. 이번에 진행한 채용은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 능력주의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대학은 망가졌다. 더 이상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팔란티어 CEO의 뜻에 따라 만든 새로운 채용 방식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 고졸이지 자격 요건을 보면 하버드나 예일에 붙을 정도의 상위 1~2% 성적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대학보다 먼저 인재를 데려와 현장에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인 거죠. 첫 한 달은 서구 문명의 기초, 링컨과 처칠의 리더십 같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요. 나머지 3개월은 실제 팀에 합류해 전국을 돌며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펠로우십 성적이 좋으면 초봉 2억 원에 달하는 정규직 제안을 받게 되죠. 요즘은 구글이나 IBM, 아마존, 테슬라 같은 다른 기술 기업들도 대학 학위를 보지 않는 채용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실제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진 탓입니다. 이런 추세를 걱정하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대학이 주는 교양과 네트워크를 잃는다. 기술 외의 분야에서는 학위 포기로 인해 받는 제한이 더 크다. 대학을 건너뛴 능력주의가 결국엔 또 다른 엘리트주의 아니냐, 이런 다양한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술 기업들의 고졸 채용 추세는 단순히 대학을 안 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만큼은 자신의 길을 빠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메시지겠죠. 대학이라는 선택지의 기회비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가치 있게 쓰려는 변화가 기술 분야에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험이 시작될 것 같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이번 주 만나볼 책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경제 경영 분야 21위에 올라와 있는 엔비디아와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이고요. 지난주에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 젠슨 황이 대한민국 방문해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정부의 5만 장,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그룹의 각 5만 장, 또 네이버 클라우드의 6만 장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사실 못지않게 훨씬 더 주목받은 장면이 바로 치킨집 회동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좀 삐딱해서 그런지 네. 그런 모습 보면은 저 사람 진짜로 소탈할까?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출간된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을 좀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네.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재밌는 사실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라고 하지만 현지 발음은 인비디아. 네, 거기에 가깝다고 그렇죠? 하고요. 네. 또 원래 처음에는 다른 이름을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이름이 있어서 지금 인비디아라고 이제 이름 붙였다. 이런 기업 스토리들이 재밌게 실려 있습니다. 젠슨 황 하면 사실 이제 머리는 거의 뭐 백발에 가깝지만 한결같은 이 가죽 재킷에 블랙진 그리고 피부가 그렇게 또 팽팽하더라고요. 그 뭔가 이제 좀 깨어있는 감각 이런 게 느껴지는데 더구나 이제 세계 기술 흐름을 이끄는 선두주자라는 인식 때문에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스타트업의 느낌도 좀 줘요. 젠슨 황 본인도 인비디아를 30년 된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젠슨 황 나이가 벌써 환갑을 넘었더라고요. 30에 엔비디아 창업해서 30년간 키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원래 이제 PC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알고 있죠. 엔비디아 칩이 옛날에부터 PC 게임 돌리는데 그래픽 카드로서 이제 훌륭한 그래픽 카드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지금은 그 아까 가죽 재킷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많이 입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가죽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최근 AI 열풍 덕분이죠. 실제로 30년 된 회사지만 시가총액 1위에 오른 시기는 2024년 6월 18일입니다. 이때 1위에 오르고 다음에는 뭐 MS와 애플과 경쟁하면서 순위가 좀 뒤바뀌기도 합니다. 지금은 또 10월에 세계 최초로 5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이제 다시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이렇게 1위에 오른 배경에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회사인데도 24년에는 계속 이제 100% 이상의 성장했고 올해도 이제 50에서 60%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인 엄청난 회사인데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젠슨 황에 관한 책들은 아직은 많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 대여섯 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이고요. 이게 공식 자서전입니다. 공식 자서전인데 자기가 쓰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젠슨 황은 굉장히 바쁘겠죠. 그렇죠. 지금도 하루에 14시간씩 주 7일 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이 이제 스티븐 위트라는 전기 작가에게 맡깁니다. 네가 내 전기 뭐 공식 자서전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젠슨 황 생각하는 기계. 이 책에서 묘사하는 젠슨 황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 좀 꼽아주세요. 일단 성장 과정인데요. 그 아시아계 사람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저는 막연하게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집에서
학교에서 괜찮은 학교에서 괜찮은 수업을 듣고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태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태국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미국으로 젠순왕을 일단 먼저 보냅니다. 그때 학교들이 다 받아줄 학교들이 없어서 네. 미션 스쿨 일종의 그 교회가 운영한 학교에 보내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갈 데가 없는 애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사고 쳐가지고 그런 애들이니까 다 백인 애들이고 이제 주머니에 칼 하나씩은 다 쥐고 있는 그런 학교에 젠슨왕이라는 아시아인이 오니까 괴롭히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때 뭐 젠슨왕은 뭐 쿵푸 같은 거 흉내 내면서도 막 덤비는 걸 다 이제 맞서 싸우고 이러니까 백인들도 그냥 뭐 밟혔으면은 계속 괴롭혔을 텐데 맞서 싸우니까 그때부터는 인정해주고 이제 같이 생활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타이거맘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아시아계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그 주입하는 게 바로 타이거맘인데 젠슨왕네 집은 타이거맘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만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운동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탁구도 굉장히 잘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인 거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젠슨왕의 개인적인 면모는 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릴 때부터 타고나게 뛰어났다라는 거고 기업 경영가로 봤을 때는 어떤 면모가 좀 담겨 있어요, 책에? 예, 이 책에 그 처음부터 나오는 키워드가 숙제, 뭐 과제입니다. 이제 젠슨왕은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뭐 탁구도 잘 쳤는데 이유는 이 과제들이 주어지면 해내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와.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에피소드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기 작가로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있었던 데는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거죠. 이 작가가? 네, 이 스티븐 위트가 온갖 자료를 다 조사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젊었을 때 교통사고 당할 뻔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듣고 젠슨왕이 씩 웃으면서 제대로 조사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같이 글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숙제를 못 풀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숙제를 못 풀 때는 이때 황의 분노라고 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실패의 공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보통 그 우리가 리더십 교육에 가면은 잘한 거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칭찬을 해주고 못한 직원은 슬며시 불러내서 따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젠슨왕은 완전 반대로 합니다. 이제 잘못한 직원을 불러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 실패를 지적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굉장히 좀 비웃기도 하는 그런 연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실패를 모두가 공유를 해야지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잘 나갈 수 있고 나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실패의 공유 그리고 황의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실패를 한 개인 그 혼나는 개인은 굉장히 치욕적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실패로 내가 나머지가 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요점 같아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실패의 공유 사례가 참 있잖아요. 똑같이 첫째를 혼내고 있으면 둘째, 셋째가 갑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책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이 한 행동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심지어 첫째 혼내는 걸 본 강아지도 말을 잘 듣잖아요. 이게 실패 공유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젠슨왕의 분노는 어떤 식의 분노였을까 궁금하거든요. 사례 뭐 있어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그 실패를 한 직원을 또 다 같이 있는 앞에서 불러 세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손민규 씨, 당신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제가 뭐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당신 몇 달 일했어요? 그래서 막 한 40개월 정도 일했는데요. 그러면 뭐 계산해서 40 곱하기 400, 1억 6천. 토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환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웃긴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합니다. 네. 이런 게 굉장히 압박이고 팀원들에게 무서울 수 있는데 그만큼 젠슨왕은 명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또 가야 할 바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직원들의 이제 충성심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얘기했던 직원도 나중에 병이 걸려서 아픈 사실이 알려지니까 젠슨왕이 치료비 내가 다 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이 다 젠슨왕에 관련한 미담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웃풋이 있는 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고 그런 명확한
회사 관계 네. 경영자로서 위치가 있군요. 젠슨왕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도 있다 이런 부분 만나봤는데 네. 엔비디아의 성공에 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어요? 숙제를 그때그때 계속 잘했다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성공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원래는 GPU 후발업체로서 36번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두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앞서갔던 것들 다 그대로 수용해서 빨리빨리 개발하는 식으로 해서 이 GPU 강자가 되죠. 그리고 GPU 강자가 됐을 때 처음에는 원래는 이 업계에 인텔이나 이런 CPU 강자들이 쳐다도 안 봤습니다. 네. 그냥 10대들 코 묻은 돈이나 이제 버는 업계다라고 생각해서 안 봤는데 이게 나중에 그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죠. 네네.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폭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이 AI 대유행 시대에서 이게 이제 바라는 거죠.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게 AI를 돌리기 위해서 GPU 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접목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볼 수 있는 게 이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책은 그 신지선 작가의 당신 곁에 한국 정원이라는 책인데요.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기간에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그 4대 궁궐 또 종묘 왕릉 여기가 이제 무료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 시즌에 맞는 책이 이제 당신의 곁에 한국 정원이라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 그 경복궁 입장료 아시나요? 한 몇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몰랐는데 네. 오늘 다녀왔거든요. 오전에. 네. 예, 3,000원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냥 평소에 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돈이지만 네. 안에 가면 3,000원이 아니라 뭐 30만 원, 3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고 조선 궁궐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책이 당신 곁에 한국 정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원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주택 달린 그런 정원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뭐 규모 있는 식당이나 그러니까 궁궐 그런 곳이 아니라면 네. 규모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 네. 뭐 큰 건물의 옥상 정원 정도가 생각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전통의 어떤 자연 친화적인 정원을 일상에서 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죠. 우리나라가 또 특히 주거 문화가 아파트 위주로 가면서 좀 그 정원을 찾기가 힘들어졌는데요. 그런 만큼 이 당신 곁에 한국 정원이라는 책으로 약간 대리 만족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소개하는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는 것도 이제 독서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조선 궁궐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네. 정말 요즘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 경복궁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이제 법궁이죠. 법궁이고 거기 안에 경회루라는 또 정원 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경회루라는 공간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인 게 옛날에는 거기가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제 문으로 둘러친 공간이었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하들이 좀 잘하면 왕들이 구경시켜주는 거죠. 일종의 약간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해외 연수 같은 느낌. 그런 곳이 이제 경회루인 겁니다. 이제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궁궐 가서 이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좀 다른 관점은 부석사를 소개를 하거든요. 네. 영주 부석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절인데 그 절 전체를 이제 그 정원으로 보고 이제 소개하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정원이 절이라든지 궁궐이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저는 그 청와대가 지금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졌지만 네. 청와대 보면 뒤로 이어진 대통령 관저로 가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일종의 정원 공간인데 굉장히 대통령이나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어지는 길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아름다운 길에서 나의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 다음에 해야 될 바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통 정원을 보면 자연 지형도 있는 그대로 살리고 네.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과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런 여백의 미가 있기는 하죠. 네. 책 읽는 사람이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정원을 좀 찾아 나설 수 있게 네. 독려하는 문장도 좀 있다고요? 네, 그 뒤에 보면은 또 이 동양 정원과 서양 정원의 차이 중에 이 분수라는 형태가 있는데 네. 서양의 그 유럽에서는 그 정원을 지을 때 분수가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 과시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정원들은 대부분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낮은 담장을 두르고 작은 연못을 만든 뒤 이제 마음에 드는 돌에 이름을 붙인다. 이게 바로 정원이거든요.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즐거움 이런 게 이 우리나라 정원의 묘미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서울에서 궁궐도 있지만 지방에서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
그 조선의 이 양반 주택들, 이 양반 저택들을 보면 이제 예쁜 정원들이 많으니 한번 지금 단풍이 굉장히 좋은 시절이니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어떤 책 볼까요? 마지막에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인력이라는 상품입니다. 지금 11월이 되면서 이제 그 인력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인력 네. 한 장 한 장 넘기는 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약간 그 식당에 가거나 이러면은 약간 네. 옛날 방식으로 인력 한 장씩 뜯을 수 있잖아요. 숫자 크게 써 있는 네, 거. 그게 점점 좀 사라지다가 네. 이제 민음사에서 인생 인력이라는 걸 2017년 만에 이제 냈는데 이게 굉장한 인기를 이제 거뒀습니다. 인기를 거두니까 다른 출판사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으로 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문학 인력도 나오고 있고요, 역사 인력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한자 인력이 나왔습니다. 네. 인생 인력 뭐 여러 가지 인력이 나와 있는 것도 네. 있는데 올해 출간된 새로운 인력 뭐 있나요? 워낙 그 8년 동안 많은 인력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올해는 그렇게 아직은 많은 인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교양 한자 인력 365라는 게 나왔고요. 이거는 하루에 한 글자씩 넘기면서 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사시사철별로 이제 시작하는 한자 같은 걸 또 얘기를 하고 여기에 맞는 계절별 색깔을 또 한자에 입혀가지고 좀 예쁘게 볼 수 있는 인력이 이제 교양 한자 인력 365입니다. 요즘에는 또 그 뭐 어휘력이나 문해력 이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성인 중에서도 단어의 뜻 잘 모르는 네. 사람들도 많으니까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배울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네, 이게 바로 교양 한자 인력 365인 것 같아요. 아. 365 글자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 기준에서 365 한자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단어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요즘에 신문 기사 나오면 한자 네. 그래도 여전히 쓰이니까 네. 그런 거. 여기 인력은 글자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글자가 어떤 고전에서 나왔는지도 얘기하고 뭐 고사성어도 이제 소개하면서 좀 다양한 식으로 교양 상식 사전으로도 읽을 수 있는 한자 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네. 365장으로 매일 하다 보면 굉장히 크고 뚱뚱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순방향으로 넓혔을 때는 이제 읽을 수 있고 7월부터는 또 뒤로 돌려가면서 아하. 읽게 이제 만들 상품이라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선물로도 괜찮겠네요.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의 책 소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과후 북카페에서 인력 얘기 마지막에 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인력 쓰시는 분 꽤 계시네요. 어휘 인력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한자 살림 인력도 있대요. 살림 인력. 살림 인력은 뭐가 쓰여 있을까? 그런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인력 쓰는 것 중에 이제 뭐 하루 한 장 좋은 말 이런 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인력 쓰시는 분 생각보다 많네요. 7946님께서는요. 전세 기한이 다 돼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종일 집 구하러 다녔는데 못 구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집 구하기 정말 힘들죠. 매물 진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매매든 전세든 간에 거의 뭐 한 6개월이 뭐예요. 한참 전부터 미리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7946님 좋은 집 꼭 구하시기를 제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장지수님 소액으로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올라갈 땐 돈이 없고 내려가면 또 내려갈까 걱정돼서 못하고 주식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좀 들어갈까 해보면 예수금이 없어. 돈이 없죠. 근데 또 내려가서 또 해볼까 하면 또 오늘 같은 장이 또 펼쳐질까 봐 겁나고. 주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김화영님은 또 오늘 후두둑 쏟아 내리길래 좀 주워 담았는데 강심장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도 다 전략이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본인이 결국에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결과도 좋으면 또 너무 행운이고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이런 날도 있지. 다음에 조금 더 잘해보자 하게 될 수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 응원 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천선을 겨우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가 급락했죠. 전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된 건데요. 이 여파로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50분께 이것을 발동했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작동하는 제도인데요. 시장 충격이 현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켜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퀴즈입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해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사이드카, 2번 프론트카, 3번 스탑사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주민의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오늘 미국 뉴욕으로 가보시죠. 오늘 글로벌 톡톡 시간에 미국 뉴욕을 살펴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시에서 정치적 이변이 일어났다는 거고, 또 하나는 확실히 오늘 청취자분들 사연에 주식 얘기 많은데 네.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 일이 사실은 뉴욕 증시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미국으로 한번 가볼 텐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한창이잖아요. 주지사도 뽑고 뭐 시장도 뽑고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되고 나서 첫 선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긴 한데 뉴욕 증시에서 지금 정치적인 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뉴욕 시장 선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아요. 일단은 이 시장 선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람 맘다니 뉴욕주 의원이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맘다니 의원이 1991년생이거든요. 오. 저보다도 동생인데. 그러면 뭐 한 20대 중반 됐나 봐요? 아니 저보다 동생이니까 1991년생이면 제가 저는 85년생이고 뭐 어쨌든 네. 간에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이라는 도시를 책임지기에는 조금 어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1991년생 MG 시장이 나온 거죠. 단순히 이 사람의 나이뿐 아니라 맘다니 의원이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됐다는 게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일이에요. 거의 100년 넘는 기간 만에 가장 젊은 시장이라고 하던데 예. 조란 맘다니 이름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일단 백인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이분이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네. 태어난 건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대요. 오. 교수인 아버지와 영화 감독자이자 제작자인 어머니와 함께 뉴욕으로 이민을 왔고 미국의 정가에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처음으로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 소속이에요. 뉴욕시가 민주당 텃밭이긴 합니다. 텃밭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맘다니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누구를 이기고 이 민주당이 뉴욕시장 후보로 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뉴욕 주지사 3선에 빛나는 건물 앤드류 쿠오모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도 주지사였죠. 쿠오모 맞아요. 주지사. 이 앤드류 쿠오모를 이겼거든요. 심지어 앤드류 쿠오모가 경선에 떨어진 뒤에 사실 약간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뉴욕시장에 출마를 했는데도 맘다니 의원이 이 쿠오모를 이기고 뉴욕시장에 당선이 된 거예요. 결국에. 이 정확한 비유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의 시의원이 삼성 경기도지사 이기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 젊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기도 한데 3선의 뉴욕 주지사를 경선에서 이겼다. 사실 제가 듣기로도 이 사람이 그냥 30대 정치 신인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력이 특이한 게 맞아요. 이제 인도계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 가정 배경을 보면 그 카스트 제도의 상단에 있는 집이라는 얘기도 좀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겼다는 거는 도대체 뉴욕에서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이변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분의 당선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서도 이제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이 경제 수도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가 얼마나 고물가에 시달렸나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신임 시장이 예비 선거 때부터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제 관리 권한, 임대료 책정 권한을 가진 공공주택의 집값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올리고 무상버스 그리고 무상교육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네. 미국 주의 절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올리거나 도시들이 올리는데 그래도 지금 한 16달러, 20달러 수준이었어요. 16달러 수준이었었는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 쿠오모의 공약이 최저임금 20달러, 우리 돈 시간당 2만 8천 원 정도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16달러였던 거 올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마함다니 후보는 그럼 저는 30달러 할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시급 30달러를 뉴욕 시민들이 최저로는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최저임금 빠르게 높여서 30달러로 만든 다음부터는 생계비 상승 수준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더 높이겠다 이런 대담한 구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뉴욕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20, 30대 젊은 유권자들한테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뉴욕 생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심을 공략한 공약이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최저임금 30달러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 돈으로는 거의 4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뉴욕 가고 싶죠. 근데 막상 가보면 집값이 진짜 너무 비싸요. 맞아요. 이게 뉴욕의 맨해튼 보면은 지금 월세가 방 2개 딸린 아파트 한 투룸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준으로 평균 월에 5,000달러, 우리 돈 지금 700만 원도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10만 달러 넘게 받는 월가 사람들도 세금 떼면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막 자꾸 볼멘 소리 하긴 하던데 네. 그런 사람들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쉐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집 하나에 몇 면이 나눠서 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뭐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그 미국 시트콤 중에 프렌즈라고 기억하시는 청취자분 계실까 싶은데 그때 보면 막 로스랑 레이첼이랑 모니카랑 뭐 한 집에 살고 하거든요. 이런 데서 나오는 풍경이 실제로 뉴욕엔 아직도 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드물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공약들이요. 시가 나서서 무상 보육하고 무상 버스 해주고 뭐 임대료 낮춰주고 최저임금 올려주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아주 꿈 같은 얘기기는 하죠.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자들 많이 물어봤어요. 그 돈 어디서 만들 건데 어디서 집값 관리하려면 당연히 돈 있어야 될 거고 버스나 보육하려면 다 이거 뉴욕의 재정으로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면 신임 뉴욕시장은 뭐라 그러냐면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시가 뉴욕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법인세율을 더 높이고 뉴욕에 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그렇게 하면은 버스 공짜는 될 걸? 혹은 집값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혔어요. 오, 근데 연소득 100만 달러면 거의 한 14억? 예. 그 정도인데 14억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겠다. 사실 이게 돈을 뭔가 뿌리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뉴욕시 살림이 지금 이 시장의 맘다니의 공약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이 맘다니를 뽑은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뉴욕에서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금 더 호응을 얻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에 심판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은 적어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신임 시장인 조람 맘다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맘다니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중단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뉴욕이 허드슨강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 막 바꾸고 하는데 네. 우리 돈 거의 한 20조 원 정도 넘게 지금 연방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의 돈이 필요한데 이런 거 다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지금 약간 집행이 중지된 상황이고 그래서 신임 시장 당선 이후 앞으로 뉴욕시가 진짜 어떻게 될지 집값이 내릴지 아니면 더 오를지 정말로 뉴욕 시민 살림이 나아질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입니다. 근데 뭔가 전형적인 백인이 아니고 뭐 인도 무슬림계의 젊은 사람이 시장에 당선됐다는 거는 이제 뉴욕이라는 그
도시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젊고 다양성이 많고 그다음에 진보 성향이 좀 강한 대도시의 어떤 유권자층이 얼마나 결집을 할 수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정책 제안은 이념적으로도 다 엉망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뉴욕 시민의 살림이 나아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가 떨어진 원인이 미국 뉴욕 증시에 있다. 맞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 관련 얘기 중에 이런 속담 같은 말 있잖아요.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국내 증시는 감기에 걸린다. 이 우리 증시가 외부 요인, 뭐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 매도에 영향 크게 받는다는 말인데 오늘 실제로 그랬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요 간밤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다우지수 0.53% 내렸고 S&P 500 지수는 1.11%, 1.17% 내렸는데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2.0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 마감한 뒤에 문을 연 우리 정시는 시작하자마자 막 내려가더니 아까 이거 퀴즈 정답이 발동도 하고. 이거 퀴즈 정답이 발동도 하고 네.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여간 증권 경제 담당 기자들이 오전에 이 점심 약속 취소할 정도로 무섭게 오전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85% 하락 마감했는데 그래서 왜 이게 미국 때문이냐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핫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입니다. 조정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증시가 고점 대비 20% 떨어질 때 붙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초대형 은행들의 이 수장, CEO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라고 청취자분들 귀에도 익숙한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수장이죠. 네. 저희가 저번에 이분 취미 뭐 디제잉이다, 뭐 디솔이다, 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 솔로몬 CEO가 홍콩에서 월가 사람들 모인 포럼에 가서 미국 증시 앞으로 1년, 2년 안에 15%에서 20%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만 이렇게 말했냐? 네. 모건 스탠리라는 데도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모건 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도 15%의 건강한 조정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다는 말씀의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게 미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거야 이런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올해 너무 잘 갔지만 미국 증시 상승이 그 원동력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언제까지 갈까 걱정이 조금씩 쌓여는 왔었던 거예요.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4월에 관세 충격 이후에 주춤하더니 잠시 그 이후에 쭉 올라서 4월 대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저점 대비로 봤을 때 나스닥은 53% 뛰었고요. S&P 500은 35% 올랐습니다. 무엇이 미국 증시 화랑을 만들었나 보면 단연 인공지능 AI겠죠. 그렇죠. 그리고 AI 하면은 일단은 반도체잖아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월 대비 지금 2배 넘어 뛰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점점 투자자들이 우리 너무 흥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이 조금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꺼내놓으니까 네.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란 말이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동안 올랐던 주식 차익 실현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펀드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펀드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여기에 소위 놀라서 주식 던지는 투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으로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엔비디아처럼 GPU 만드는 회사죠. 리사수 회장 CEO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실적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면은 주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실적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쁜 게 그렇게 없었는데도 떨어질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상황인 거예요. AI주에 대한 거품 어떤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빠지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이제 반도체 AI 대형주들이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더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떨어진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게 우리 증시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보면 돼요. 우리랑 비슷한 시간에
일본 증시 열리거든요. 우리 네. 증시랑 다르게 일본 증시는 쉬는 시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주가 오늘 10% 하락했는데 이 소프트뱅크는 이 손정희 회장으로 제일 유명하죠. 여기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올해 이 AI 관련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오늘 글로벌 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내려가고 뭐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엔비디아라든지 AI 관련 쭉 내려가는 하나로 설명이 지금 되는 구간에 있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소프트뱅크도 우리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 증시의 모습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보면 월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되돌림, 그러니까 뭐 자아 성찰 단계인 거지. 야, 침체가 올지도 몰라, 거품이 팡 하고 터져버릴지도 몰라 하는 그런 공포 단계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조정의 단어 앞에 건강한이라는 말을 월가 CEO들이 붙였거든요. 건강한이라는 거는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가 거짓말이 아니고 쭉 올라가긴 할 건데 그동안에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 있을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오늘 시장에 조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 건강한 조정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오늘 주식창 보시고 깜짝 놀라신 여러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이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건강한 흐름이기는 한데 너무 그동안에 과도한 폭이 얼마 있었으니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해석인 것 같네요. 그래도 하나 걱정되는 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 거의 조 단위로 주식 팔고 있잖아요. 2조 원 넘게 네. 매일매일. 이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신흥국이나 이런 곳보다는 달러를 더 들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제 환차선 우려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 넘어서 1,450원 선도 위협하고 있는데 환율 오르는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의 돈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중요한 건 그동안의 흐름 보니까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지금 장이 좋았었으니까 1,43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환율이 더 높아지면은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네. 지금의 환율 움직임을 미국 측,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찾아보면요,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는 게 오늘 100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지수라는 거는 상대 지표예요. 쉽게 말하면 유럽 지역 통화가 떨어질 때 달러가 올라가고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데 네. 지금 유럽 지역 경제나 정치가 좀 불안합니다. 예전에 글로벌 톡톡 시간에 전해드렸던 프랑스 총리까지 소위 말해서 잘렸던 네네. 이 정정 불안 여전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경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돈 빌려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가 프랑스 국채 투자 많이 했거든요. 자칫하면 유럽 경제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가 아직은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일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또 달러는 기준금리 내려가면 가치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12월에 내려갈 줄 알았던 미국 기준금리가 안 내려갈지도 몰라, 이런 시각들이 확산하고 있으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12월까지는 달러 강세가 어쩌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 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실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이드카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1189님, 3386님, 그리고 9201님. 9201님은 결혼기념일인데 준비 못하셨다네요. 이거 여기서부터 녹음해서 들려주세요. 9201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항상 곁을 지켜주는 짝꿍께 고맙고 사랑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이렇게 전해주세요. 네. 자,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끝곡은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